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 전해지는 얘기,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대부님. 강담 구자형. 출연 현서, 전승, 성혁. 옛날에 어떤 가난한 남자가 있었어. 그에겐 아이들이 너무 많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거의 다 대부로 세우게 됐어. 그런데 말이야,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이제 그는 누구를 대부로 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는 근심하다가 그냥 누워 잠이 들었어. 그는 꿈을 꾸었어. 성문 앞으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부로 청하라는 거였지. 꿈에서 깨어나자 그는 그대로 움직였어. 성문 앞으로 나갔고 거기서 처음 마주친 사람을 대부로 청했어. 그 사람은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 이걸로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어. 죽음이 머리맡에 서 있으면 살릴 수 있지. 하지만 발치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자식이 병들었어. 죽음이 머리맡에 서 있었지. 그는 그 유리병에 물을 써서 아이를 살렸어. 아이가 두 번째로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죽음은 또 머리맡에 서 있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어. 하지만 아이가 세 번째로 알았을 때는 달랐어. 죽음이 발치에 서 있었어. 이번엔 아이가 죽고 말았지. 남자는 대부를 찾아가기로 했어. 모든 일을 말하려고 했지. 그는 대부의 집에 가서 계단을 올라갔어. 거기에선 삽과 빗자루가 서로 부딪히며 싸우고 있었어. 그는 물었어. 대부가 어디에 사느냐고. 빗자루가 말했어. 한층 더 위에 있어. 2층에는 잘린 손가락들이 무더기로 놓여 있었어. 그는 또 물었어.
그러자 잘린 손가락들이 말했어. 한층 더 위에 있어. 3층에는 죽은 머리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어. 그것들도 말했어. 한층 더 위에 있어. 4층에서는 물고기들이 불 위에 놓인 채 지글지글 잊고 있었어. 마치 스스로 요리되는 것처럼 보였지. 그들도 말했어. 한층 더 위에 있어. 그는 5층에 다다랐어. 방 하나가 있었지. 그는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어. 대부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머리엔 긴 뿔이 달려 있었지.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대부는 얼른 긴 뿔을 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이불로 덮었어. 남자가 말했어. 대부님, 1층에서 삽과 빗자루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부가 말했지. 어찌 그리 어리석나. 그건 하인과 하녀가 이야기하고 있던 거야. 남자가 말했어. 2층에는 죽은 손가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가 말했지.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그건 스코로초네라 뿔이야. 남자가 말했어. 3층에는 죽은 머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가 말했지. 그건 양배추야. 남자가 말했어. 4층에서는 물고기들이 쏟아내서 지글지글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물고기들이 들어와 스스로 상위에 올라왔어. 남자가 다시 말했어. 5층에서는 열쇠 구멍으로 보니 대부님 머리에 긴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가 말했어.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혹시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이 노래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되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자장가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따뜻한 요정의 숲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신 여러분, 당장 환상에서 깨어나서 불을 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단단히 각오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칠 이 컨텐츠의 제목은 바로 그린메르헨 오디오북 대부님인데요. 네.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을 마법의 숲이 아니라 그 잘린 손가락이 뒹구는 아주 귀괴한 5층 탑으로 끌고 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어두운 이야기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이토록 서정적인 노래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서늘하고 귀괴한 결말로 급발진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흔히 동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랑 실제 내용의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아, 포장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훈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한 겹만 딱 벗겨내면 그 속에는 종종 당시 사람들이 직면했던 가장 원초적인 빈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권위자의 폭력 같은 어두운 신생들이 웅크리고 있거든요. 와, 특히 그림 형제의 이야기들은 진짜 막 자비가 없잖아요. 네,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짧지만 섬뜩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생사의 법칙을 해체하고
진실을 목격한 자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 권위자의 가스라이팅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겁니다. 오늘 탐구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이 알던 동화의 문법이 완전히 부서져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 귀괴한 비극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첫 장면을 볼까요? 사실 마법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절멍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아이가 너무나도 많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입니다. 아이가 많으면 당시에는 정말 큰일이었댔네요.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대부, 그러니까 갓파더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었군요. 네, 부모가 죽었을 때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방어막이었거든요. 생존줄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미 동네의 모든 사람을 대부로 세워버려서 더 이상 자기 아이를 부탁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와, 당장에 끼니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붕괴시키는 거대한 공포였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막막함 속에 잠든 남자가 기묘한 꿈을 꾸게 되죠. 네, 성문으로 나가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을 대부로 삼으라는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꿈에서 깨자마자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마주친 어떤 남자를 곧바로 대부로 모시죠. 근데 이 대부라는 사람이 건넨 축하 잔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었죠. 당장 아이한테 먹일 따뜻한 우유나 금화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네주잖아요. 네, 이 병에 든 물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와, 근데 항상 이런 거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자의 머리맡에 죽음이 서 있다면 이 물로 아이를 살릴 수 있지만 만약 죽음이 발치에 서 있다면 발치예요? 이 대목에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건 마치 비디오 게임의 치트키 같아요. 치트키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질병을 단번에 이겨내는 엄청난 치트키를 얻긴 했는데 그게 작동할지 말지는 플레이어인 남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시스템이 결정하니까요. 그렇죠. 죽음의 위치라는 시스템이 막 무작위로 결정하는 거니까. 통제권이 없는 마법이라니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입니다만 저는 그걸 치트키라기보다는 조작된 카지노 테이블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조작된 카지노요? 아, 판이 이미 짜여 있다는 거군요. 네. 대부분 가난한 아버지에게 엄청난 권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과는 언제나 하우스, 즉 절대적인 죽음의 룰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무서운 룰이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당시 가난한 계층의 가장 통제할 수 없는 맹해는 바로 전염병과 죽음이었죠. 그렇죠. 속수무책이었겠죠. 그래서 대부는 그들에게 감히 짊어지기 힘든 생사의 결정권이라는 환상을 쥐어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대입해 보시죠. 아,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지. 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룰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쉬운 해결책이 주어진다면 그게 과연 구원일까요? 아니면 파멸을 위한 미끼일까요? 와, 조작된 카지노 테이블이라 확 와닿네요. 어쨌든 남자는 이 테이블에 앉았고 곧바로 거대한 판돈이 걸린 시험대가 찾아오잖아요. 네, 무려 왕의 자식이 병에 걸린 거죠. 진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냄새나는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남자가 화려한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요. 엄청난 긴장감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죽음이 아이의 머리맡에 서 있어서 남자가 유리병의 물로 왕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알아놓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죽음이 머리맡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해줍니다. 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던 남자가 갑자기 왕족의 생사를 쥐락펴락하게 된 거예요.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적인 필멸의 법칙 앞에서는 세속의 왕조차 이 가난한 남자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진짜 남자는 아마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것 같은 막 엄청난 고향감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동화의 잔혹한 교훈은 늘 세 번째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왕의 아이가 세 번째로 병에 걸렸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남자가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엔 죽음이 발치에 서 있었던 거죠. 대부의 절대 규칙에 따르면 아이는 무조건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결국 마법의 물을 쓰지 못하고 아이는 죽고 마는데 보통 여기서 남자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무력감이 찾아왔고 그 길로 대부에게 따지러 집을 나섰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해석하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생각이죠? 애초에 왕의 아이를 두 번이나 살린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남자가 느낀 감정이 과연 정말 순수한 무력감이었을까요? 아,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다. 네, 오히려 내가 왕의 핏줄을 2번이나 살려낸 사람인데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감히 죽음의 룰을 따지러 그 권위자에게 쳐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주 날카롭고 신선한 관점입니다. 사실 무력감과 오만함은 이 상황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거든요. 아,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겪는 실패가 인간을 가장 깊은 무력감으로 빠뜨리니까요. 남자는 2번의 성공을 거치면서 자신이 그 조작된 카지노 테이블의 설계자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생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3번째 죽음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장기판의 말에 불과하다는 처절한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 박탈감이 남자를 대부의 팁으로 이끈 폭발적인 동력이 된 겁니다. 와, 오만함에 깨어지면서 남긴 박탈감이라니 소름이 돋네요. 자신이 충재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시스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권위자에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막 씩씩거리면서 길을 떠나서 대부의 기괴한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네, 본격적인 공포가 시작되죠. 이 대부의 집 구조가 정말 우리의 상식을 산산조각 내거든요. 남자가 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아주 황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광경이었죠? 삽자루랑 빗자루가 살아서 서로 부딪히며 막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삽자루와 빗자루라 하필이면 당대 농민들과 하인들이 쓰던 가장 밑바닥 노동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잖아요. 맞아요. 남자가 황당해서 대부가 어디 사느냐고 묻자 그 빗자루가 대답합니다. 한층 더 위에 있어 라고요. 일상적인 사물이 말을 하기 시작했군요. 네,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도망치고 싶을 텐데 남자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닥에 잘린 손가락들이 막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1층이 일상적인 노동의 상징이었다면 2층부터는 훼손된 육체,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포와 죽음의 상징으로 단숨에 도락해버리는 거네요. 네, 진짜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핏기 없는 손가락들도 똑같이 한층 더 위에 있어 하면서 길을 안내합니다. 시신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군요. 계속해서 올라간 3층에는 아예 죽은 사람들의 머리가 무더기로 쌓여서 위로 가라고 말을 하고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네요. 4층은 기가 막히다 못해 초현실적입니다. 불 위에 물고기들이 놓인 채로 지글지글 잊고 있는데 누군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요리가 되고 있었죠? 물고기들이 스스로 불 위에서 요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 물고기들조차 남자한테 위로 가라고 하죠.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4층의 풍경이 이 탑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아, 본질이요? 어떤 의미죠? 죽은 물고기가 스스로 불 위에서 요리된다는 건 자연의 법칙과 인과 요리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이라는 거죠. 와, 이 과정을 텍스트로 쭉 보면서 저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멘탈로는 견디기 힘들죠. 아니, 이게 막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귀괴한 회색 건물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끔찍한 것들을 연달아 마주치면 보통은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쳐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도망쳐야죠. 근데 왜 빗자루나 죽은 손가락 같은 것들이 남자한테 직접 길을 안내했을까요? 남자는 왜 또 그 말에 홀린 듯이 위로 올라간 거고요? 뭔가 이상하죠? 네, 저는 마치 이 집 전체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의 거대한 포식자처럼 남자를 꼭대기로 꿀꺽 삼키며 유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주 정확한 직관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 어떤 경험이요? 분위기나 상황이 뭔가 신박하게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직감이 뇌리를 스치고 온몸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는데 알 수 없는 맹목적인 목적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위험한 계단을 걸어 올라간 경험 말입니다. 와, 진짜 그런 때가 있죠. 뭔가 멈출 수 없는 그 느낌. 주인공 남자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상적인 빗자루에서 기괴한 스스로 요리되는 물고기로 공포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공포가 에스컬레이트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권위자를 만나서 진실을 묻겠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빨려 들어가듯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 강박증이 이성을 마비시킨 거군요. 네. 이 층계들은 대부가 인간의 일상부터 생과사의 경계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아주 절대적이고 악마적인 존재임을 암시하는 치밀한 무대 장치인 셈이죠. 와, 직감을 억누르는 강박적인 발걸음 진짜 무섭네요. 그렇게 홀린 듯이 마침내 꼭대기인 5층에 다다른 낭자 앞에는 굳게 닫힌 방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대부의 방이군요. 남자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부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죠. 무엇을 보았나요? 세잔에 침대에 앉아있는 대부의 머리에 아주 긴 뿔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진실의 장막이 찢어지는 찰나의 순간이네요. 서양 문학에서 머리에 뿔 달린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악마죠, 악마. 바로 악마입니다. 맞아요. 남자가 헉하고 놀라서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대부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그 긴 뿔을 떼어내가지고 침대 위에 올리고는 입으로 확 덮어버립니다. 증거를 인멸하는군요. 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이자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심리전의 시작이에요. 남자는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먹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묻죠? 대부님, 1층에서 삽과 빗자루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대부가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 어리석나. 그건 하인과 하녀가 이야기하고 있던 거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 단계군요. 상대방의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첫 작업입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남자는 지지 않아요. 2층에는 죽은 손가락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부는 아주 여유롭게 받아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그건 스코로 총애라 뿔이야. 세상에.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오디오북을 일시정지했어요. 스코로초네라 뿔이요?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단어입니까? 식물의 뿌리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핏기 없는 죽은 손가락을 보고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변명을 할 수 있죠? 아, 그 부분이 번역이나 발음 때문에 우리한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대부가 아주 교활하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진짜 있는 말이에요? 네, 스코르초네라, 원어로는 스코르초네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럽에서 실제로 먹는 검은 뿌리 채소를 뜻합니다. 채소 이름이라고요? 네, 이른바 블랙살시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채소의 생김새를 보면 길쭉하고 거뭇거뭇해서 껍질을 안 벗기고 막 쌓아두면 정말 바싹 마른 마녀의 손가락이나 훼손된 손가락처럼 귀괴하게 생겼거든요. 헉, 진짜 존재하는 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비슷한 걸 일부러 끌어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가 단순히 네가 헛것에 본 거야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남자가 본 시각적 기억의 표편, 즉 그 길쭉하고 검은 형태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의 본질을 채소로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소름. 현실에 존재하는 그럴싸한 사물을 끌어와서 거짓말에 뼈대를 입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내가 진짜 어두운 곳에서 뿌리 채소를 손가락으로 착각한 건가? 이러면서 스스로의 판단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악랄하네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기술입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단어의 뜻을 알고 나니까 대부의 그 악랄함이 뼛속까지 느껴집니다. 남자가 이어서 3층엔 죽은 머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부가 그건 양배추야 라고 대답한 것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사람 머리와 양배추의 동그란 형태적 유사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대부의 화법을 분석해 보시죠. 남자의 반박이 들어올 때마다 대답의 서두에 항상 어찌 그리 어리석나?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이라는 평가를 먼저 들이밉니다. 네, 계속 무시하죠. 권위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모욕하면서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희생자의 현실 감각을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전형적인 정신적 학대입니다. 와, 먼저 상대를 밥으로 프레이밍해서 저항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네요. 게다가 4층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물고기 장면 말이죠. 남자가 4층에서 스스로 요리되던 물고기들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그 불판 위에 있던 물고기들이 방으로 쑥 들어와서는 스스로 상위에 올라옵니다. 아주 귀괴한 타이밍이죠. 남자가 분명히 본 끔찍한 진실이 대부의 거짓말 직후에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현실로 둔갑하는 이 타이밍. 권위자가 만든 거짓된 세계가 어떻게 현실을 확 집어삼키는지 완벽하게 시각화해주는 장면 아닙니까? 매우 탁월한 해석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현대 사회의 거대한 정보 왜곡 시스템과도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아, 현실과 연결되는군요. 명백한 사실과 끔찍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거대한 권력이나 시스템이 네가 잘못 본 거야. 그건 죽은 머리가 아니라 양배추야. 라고 뻔뻔하게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게 될까요? 어느 순간 스스로 요리되는 물고기처럼 거짓이 버젓이 상식의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동화 속 대부의 이 소름 돋는 인지 통제 방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뉴스피드나 일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원리인 셈이죠. 와, 이야기를 현대사회로 끄집어내시니까 갑자기 막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결국 이 오디오북은 남자가 용기를 쥐어짜서 가장 핵심적인 진실을 던지면서 파국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네, 남자가 마침내 직구를 날립니다. 5층에서는 열쇠 구멍으로 보니까 대부님 머리에 긴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요. 아까 이불로 덮어서 숨긴 그 악마의 증거 말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이네요. 하지만 대부는 조금의 동요도 없습니다.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한마디로 모든 진실을 셔터 내리듯이 딱 차단해버리죠. 그런 일은 없어? 라고요. 아, 완벽한 부정. 진짜 이 한마디로 이야기는 뚝 끊겨버립니다. 저는 이 결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어요. 충격적이죠. 처음에 오디오북이 시작할 때 우리를 반겨주었던 그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하는 감미로운 자장가가 와, 얼마나 끔찍하게 기만적인 포장지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소름 돋는 데뷔죠.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를 막 안심시키고는 뿔을 감춘 악마의 뻔뻔한 현실 부정 앞에서 멱살을 잡힌 채로 끝나는 이 완벽한 대조라니요. 동화라는 장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잔혹한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권선징악의 해피엔딩도 없고 악당의 통쾌한 파멸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거대하고 폭력적인 거짓말 앞에서 멈춰버린 찝찝한 현실뿐이죠. 결국 가난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계단을 올라가서 맞닥뜨린 세상의 진실은 자신의 두 눈조차 믿을 수 없는 완벽하게 왜곡된 세계, 즉 권위자가 설계한 지옥이었던 겁니다. 진짜 지옥이네요. 오늘 우리는 기괴한 죽음의 계단을 지나서 진실의 뿔을 양배추와 살씹이 뿌리로 덮어버리는 가스라이팅의 밀실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이었죠.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 머릿속을 맴도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 이면을 뒤지고 보면서 마주한 아주 섬뜩한 가설이 하나 있었죠. 네, 여러분. 과연 대부가 처음 성문 앞에서 남자에게 건넨 그 마법의 유리병은 정말로 병든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의의 설물이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해 보시죠. 남자가 왕의 아이를 살려냈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달콤한 기적조차도 우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조작된 거였다면요? 네, 애초에 죽음이 머리맡에 서 있었던 것 자체가 대부의 조작이었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통제력을 상실한 가난한 아버지를 기괴한 집 꼭대기층에 밀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악마의 거대한 함정은 아니었을까요? 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권위자나 멘토 혹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들이 굳게 잠가둔 문 열쇠 구멍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죠. 혹시 그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환급히 이불로 덮어버린 긴 불은 없는지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현실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저희와 함께 예리하게 파헤쳐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